한 국가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DP는 최소 1.1% 감소합니다. 간단히 말해 북극에서 적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워질 뿐만 아니라 가난해집니다. 북한의 추운 나라에서의 삶이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 억만장자의 74.2%가 글로벌 북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론은 생물학과 관련이 있는데 추운 날씨가 세균을 막아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 볼게요.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게으름 이론은 일반적인 기후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날씨가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더운 지역은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경제학 및 인류학 연구에 기반한 거예요. 얼마 전 전문가들은 추운 나라들이 평등한 직업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포용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건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부를 증대시키죠. 마지막 아이디어는 앞의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포용적이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분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는 강력한 엘리트가 부를 통제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미친 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추위가 세균을 없애고 추운 나라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 아시나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지만 추위는 실제로 세균을 번성하게 만들어요. 추운 날씨에는 집 전체를 닫고 실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균을 더 쉽게 공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인간은 또한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으로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합니다. 역사 수업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미국의 날씨와 박테리아로 고생한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부분 괜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게으름 이론은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운 나라의 사람들이 더 게으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진실은 태양이 우리를 덜 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태양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의 기후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운 날을 더 잘 견뎌낼 겁니다. 하지만 게으름 이론이 사실이라면 콜롬비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1년에 약 200시간 더 일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캄보디아, 미얀마, 멕시코에 살고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더운 나라에는 게으름을 물리치는 천재적인 방법도 있는데 바로 낮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약간 졸음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처럼 식사를 많이 하면 더 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보통 낮잠이라고도 불리는 시에스타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낮잠을 자면 일을 덜 할 것 같지만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일할 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을 짧게 잡고 오후 6시에 퇴근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오후 8시에 근무가 끝나요. 날씨가 덥지 않을 때 일하고 낮잠을 자기도 해요. 과거에는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 전에 존재했지만 매우 덥고 건조한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멕시코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멕시코에 살았던 아즈텍 문명도 있어요. 이 지역은 추운 날씨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아즈텍 문명은 당시의 런던, 파리, 마드리드보다 더 큰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많은 발명품은 메소포타미아나 인도와 같은 뜨거운 곳에서 탄생한 수학과 과학 덕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모든 경제학 및 인류학 연구를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분명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으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돈은 엘리트 계층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국가의 부유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를 감소시킵니다. 부유한 나라에는 포용적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집과 좋은 급여를 포함하여 동등한 직업과 삶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법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이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의 결과입니다. 역사 수업 중에 졸고 계셨다면 대항해 시대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많은 왕국이 바다를 탐험하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세웠던 시기를 말해요. 아주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들은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야 독립했습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탄탄한 산업과 시장을 갖지 못한 이유는 제도와 법률이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유재산이 소득과 불평등 격차를 줄인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의 부유층이 가장 가난한 인구보다 139배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70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1%가 나머지 인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부유해요. 포용적 제도가 부유한 나라에서 그토록 강력하다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집 한 채 가질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유재산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한다고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GDP로 한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것은 빈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GDP는 산업 자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만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보수를 잘 받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무시합니다. 또한 GDP는 불평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포용적 제도도 무시합니다. 미국에는 약 835명의 억만장자가 있지만 미국 인구의 11%는 여전히 매우 가난하죠.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제도가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고 애초에 돈이 잘 분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권마다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생존하는 거죠. 런던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정부를 고용하고 말을 사거나 개인 필라테스 강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와족이나 야노마미족에게 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잉여가 생기면 다른 부족과 거래해요. 가난한 나라들이 모두 적도선에 가깝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곳 테커패스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숨어있고 네바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글로벌 관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겁니다. 맥더밋 칼데라는 네바다 북부와 오리건 남부에 걸쳐 있는 길이 약 45km, 폭 35km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훔볼트 카운티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지역으로 주요 도시가 하나뿐이지만 향후 5에서 10년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에요. 그곳에서 화이트 골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리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한쪽에는 리튬 덩어리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사과를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둘의 부피가 같다면 저울은 사과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리튬이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리튬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0.534g으로 상온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고체예요. 리튬은 또한 반응성이 매우 높아요. 즉 다른 원소와 매우 쉽게 결합하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물과 섞으면 불이 나요. 공기에 노출시키면 네, 또 불이 납니다. 하지만 가벼움과 높은 반응성을 결합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에도 적합한 소재가 탄생해요. 네바다에는 약 1600만 년 동안 이 보물이 숨어 있었어요. 맥더밋 칼데라는 화산 폭발로 용암을 뿜어내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가득 찬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던 화산지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는 말라버렸고 리튬이 가득한 두꺼운 점토층이 남게 되었죠. 현재 테커패스 광산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미개발 리튬 매장지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약 4만 톤의 고품질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80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리튬은 현대 배터리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경쟁을 벌이면서 리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터리 금속이 됐어요. 즉, 리튬은 마그네슘, 니켈, 코발트 및 기타 충전식 배터리에 사용되는 재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약 166만 톤의 리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약 85%는 대부분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현재 940억 달러에서 1880억 달러로 2배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200% 이상 증가해서 6,860억 달러에 달할 거예요. 결국 2050년까지 리튬 수요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건 알지만 전 세계에 테커패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광산은 모든 것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될 거예요. 미래의 수요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전기 자전거, 스쿠터, 재생에너지 저장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네바다는 글로벌 에너지 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오염을 5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큰 부분은 가스 구동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를 실현하려면 미국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할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금속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생산돼요. 따라서 미국이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테커패스와 같은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리튬을 발견하는 것과 리튬을 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를 세심하게 깎고 모양을 만들어 반짝임을 살리고 반지와 목걸이로 판매하는 것처럼 리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광산에서 채굴한 원료를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로 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약 75%를 담당할 정도로 이 부분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즉, 어떤 국가가 자국 땅에서 이 강력한 금속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정제하는 데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미국은 공급망을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네바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가 넘는 대출금을 투자할 정도로 이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 때문에 테커패스는 미국을 전 세계 리튬 생산의 선두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추정이 맞다면 맥더밋 칼데라에는 전 세계에 알려진 리튬 매장량의 거의 절반이 매장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매장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볼리비아의 소금 평지에서 발견된 매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이 발견은 훔볼트 카운티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광산에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주할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집, 병원,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기타 여러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파급 효과가 어떨지 예상이 되세요? 건설 기간 동안 한 사람이 프로젝트에 일하기 위해 고용될 때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서 6명이 더 고용될 거예요. 테커패스는 네바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들은 이 광산이 35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테커패스에서 그들은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할 텐데요. 이 과정은 이전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공한다면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누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미국의 리튬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 3곳이 있습니다. 먼저 엑손모빌이에요. 이 거대 석유 기업은 2027년까지 리튬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최고 공급 업체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와 캐딜락 같은 대형 자동차 브랜드의 배후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테커패스의 지분 38%를 인수하기 위해 6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텍사스에 리튬을 가공하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는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제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면 어쩌지? 리튬은 채굴을 통해 생산되며 금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부족해진다면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열 배터리가 차세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전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생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 배터리는 대형 건물의 냉난방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이 기술을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개인 공간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열 배터리가 전기 배터리만큼 잘 알려질 수 있으며 곧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